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호치민 IT 지원센터의 이준함 센터장입니다. 저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호치민 IT 지원센터장으로 역할을 하고 5월 1일자로 이제 복귀를 했고요. 지금은 전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거고요. 제가 이제 5월 1일자로 들어와서 지금 들어온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일 전에 이제 귀임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가장 핫한 호치민의 트렌드와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맞죠, 센터장님?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이파 호치민 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센터장님. 네. 예. 그 해외 IT 지원 센터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 IT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현재는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이제 5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하노이 센터, 호치민 센터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이 한국이 베트남을 IT 시장으로서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IT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데 현지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을 필요로 한 내용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할 때 엄청난 많은 연락을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어마무시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센터장님? 예, 사실 뭐 팬데믹 이전과 그 이후로 극명하게 갈리겠는데요.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한 해 동안은 정말 어마어마한 아까 전에 우리 그 투자가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공식적으로 한 500만 명 정도가 2019년도에 베트남 한국 분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주셨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오프라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도와 2021년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분들 그리고 모든 한국 분들이 사실 베트남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었고요. 사실 온라인으로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좀 더 메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많은 한국 기업분들이 시장 진출할 때 호치민하고 하노이 중에 어디를 먼저 진출할까요? 이런 질문을 사실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지에 계셨던 그런 진짜 생생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도 지도도 뭐 다 보시고 했겠지만 사실 워낙 긴 국가입니다. 그리고 호치민은 제일 아래에 있고 하노이는 제 북쪽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베트남의 수도라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호치민도 그에 못지않게 경제 도시로서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출하는 기업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치민과 하노이가 너무나 차이가 커요. 우리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진출해 있는지 좀 예를 드리자면 하노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라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 부처가 다 모여 있어서 베트남 정부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하노이 쪽에 사무소를 두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커머스라든가 그러니까 경제 도시로서 상당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이 호치민에 먼저 오픈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도 배민 같은 경우는 호치민에서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하노이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호치민에는 스타트업 같은 관련된 뭐 이벤트라든가 그런 기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위웍 같은 경우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위웍이 호치민에만 4개 4호점까지 열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된 코워킹 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컴피티션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호치민이 좀 더 활발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생기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행태나 업종에 따라 또 정부 부처와 좀 더 교류가 많을 경우에 하노이에서 시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커머스나 이런 신생 스타트업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호치민 쪽에서도 많이 시작을 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공장이나 어떤 뭐 전자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박림 공장 쪽으로도 좀 많이 진출을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업종에 따라 좀 내가 어디에 진출해야 될지 그런 이해를 하는 게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시겠네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공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노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박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박린 공장이 있어서 2차, 3차 우리 기업들, 협력 기업들이 그쪽에 이제 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호치민 쪽에 있는 공장들은 태광 비나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발, 의류, 섬유 이런 쪽으로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협력사들 많이 있고요. 그거와 빠질 수 없는 게 또 금융. 그래서 신한은행이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좀 산업 행태에 따라 이렇게 이 긴 국가에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IT 개발 인력 소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급여도 주고 이들을 좀 더 저렴하게 소싱하는 부분이나 실제 스킬은 맞는지 이런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이런 부분을 좀 한국 기업들이 해결하거나 좀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게 베트남에 와서 R&D 센터라든가 아니면 개발 센터를 만들겠다. 아니면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좀 활용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지에서의 어떤 경험이 없이 바로 그런 센터라든가 조직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대체로 처음에는 현재 IT 아웃소싱 기업들에게 프로젝트를 맡겨보는, 그래서 오프쇼 형태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를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IT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한국도 워낙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IT 개발자가 부족한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이거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전과 다르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예전에는 IT 기업이라든가 IT 인더스트리에서만 필요했다면 최근에는 전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족한 거는 너무나 이제 그 명확한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인력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좀 더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시장으로 몰리는 거는 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몰리고 있고요. 사실 연봉이나 스킬 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스킬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급자, 그 주니어 개발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 대한 이제 숙련되어 있는 그 고급 기술자, 고급 개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봉 같은 경우는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니어 개발자들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할 때의 그 연봉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리아 IT 스쿨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개발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졸업 대상자들이죠. 개발시켜서 우리 기업들의 IT 인턴십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때 인턴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한 달에 450만 동을 지원을 합니다. 450만 동이면 하나로 25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인턴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이고요. 저렴하게. 예, 저렴하고요. 실제로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력이 없고 그냥 초급 기술자 같은 경우는 하나로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올라가는 수준이 연 1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IT 기업들도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IT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그 비중이 매년 10% 이상씩 상승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되게 상승률은 조금 높은 느낌이네요. 상승률이 시작하는 높습니다. 밸류 자체는 좀 낮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스킬별로 보자면 고급 기술자가 적기 때문에 고급 기술자는 현지에서도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주는 만큼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상 구하기도 힘들고 고급 그쵸. 기술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현지 IT 개발 인력을 소싱하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뭐 통찰력 있는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이 세션을 계속 해오면서 이 개발 아웃소싱에 대한 테마는 굉장히 핫합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장님 말씀에 좀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초급 기술자들은 일단은 인건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을 좀 학습시켜서 좀 트레이닝을 해서 좀 우리 회사에 좀 자산을 만든다든지 너무나 중고급 기술자나 이분들은 이미 연차가 오래됐고 또 해마다 뛰는 그 연봉에 대한 그런 상승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한국 기술자 대비 조금 임금에 대한 그런 뭐 이득이나 좀 차이가 크진 않을 거라 생각은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우리 청자분들께서도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치민이 또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또 불릴 만큼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좀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를 하고 있다고 좀 들었는데요. 실제로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뷰는 어떠실까요?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부임했던 2019년 같은 경우 현지에서 컴피티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년 내내 현지의 비엔남 스타트업 윌이라고 하는 BSSSG,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타트업 서포트 센터,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운영을 하는 스타트업 지원 기구인데요. 거기에서 하는 이제 VSW에 매년 저지로서 참가를 했었는데 2019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스타트업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산업 자체도 F&B라든가 아니면 에그리컬처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현지의 스타트업들 수준이 정말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랩 같은 경우 뭐 현지에서 차량 공유라든가 음식 배달 서비스로서 아주 큰 시장,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슷한 로컬 서비스들이 언제든지 바로바로 생겨요. 그래서 현지에서 B라고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실제로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서비스 수준도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되게 빠르게. 그래서 로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네. 서비스가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현지에서 정말로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하고 정말 스타트업 시장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 시장이 이렇게 부흥을 할수록 또 한국에서 또 해외 또 베트남 진출하는 회사들도 어떤 반사이익을 좀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뭔가 좀 새롭고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은 지금까지 기존에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 진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조금 검증이 된 모델, 아니면 베트남에서 통할 것 같은 모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터장님. 계속 뭔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답변을 주셔서요. 좀 청자분들께서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진짜 그 사이즈 규모로 볼 수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전부 스타트업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저희가 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2년 동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고객분들, 기업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현재 따끈따끈한 3일 전까지 계셨기 때문에 네,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상황 어떠셨나요? 사실 베트남이 2020년도만 해도 초기에 워낙 그 강한 봉쇄로 인해서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2021년도에 특히 하반기 즈음에서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 위기를 겪었었죠.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로 4만 명이 좀 넘는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호치민시에서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치민시가 사실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비즈니스 상황은 어떻게 보면 로컬 그리고 현지에서 생활하는 것들은 전혀 제한이라든가 뭐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는 날, 그날이 이제 5월 1일 날 왔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불꽃 축제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4월 30일 날 다시 그 불꽃 축제가 진행이 됐고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부도 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기업분들이라든가 한국 분들이 베트남 입국을 하려고 하면 무비자로 15일 입국이 가능하고요. 가서도 제한이 격리나 그런 것들도 없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PCR 검사만 받고 오면은 격리도 없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서 사실은 비즈니스 상황은 정상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시도하는 것도 정상화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또 노동절을 맞아 불꽃 축제를 했다고 하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또 국민들이나 또 진출해 있는 한국 시민들, 네, 굉장히 많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이런 상황을 조금 활용을 해서 좀 더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좀 그 시장을 들여다보고 직접 방문해 보는 계기로 삼아도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제가 기업분들로부터 많은 요청을 들었는데 되게 부푼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빨리 와서 빨리 뭔가 좀 선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굉장히 많이 저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청자분들께서도 좀 빨리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호치민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호치민에서 잘 될 만한 사업은 뭔가요?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그냥 딱 찍고 뭔가 점을 치는 느낌이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 넘게 사실 저도 받았고요. 제 센터장님 좀 더 따끈따끈한 그런 메시지로 어떤 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질문 자체는 거의 점집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실 만한 질문인데 그렇죠. 이게 분야나 이런 것들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거를 권장해 드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투어리스트로서 가서 베트남을 느끼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어리스트로 접근을 하면 사실 가서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사실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왜냐? 상대방이 다 알아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정말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베트남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고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어려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요. 현지에 대한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워킹할 만한 산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작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성공할 만한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가격을 받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딱 그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기업들이나 그리고 우리 제품을 파는 그 고객 비즈니스맨들이 거의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가격 수준에 한국에서 받고 있는 가격의 3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현지에서는 가격이 먹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정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기란 정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최근에 가장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개발센터라든가 R&D 센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현지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베트남의 소비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그런 베트남의 현지 인력을 활용해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그나마 워킹할 만한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이미 키워드를 주셨는데 개발 아웃소싱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이 외에도 파생될 수 있는 많은 풍부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엮어서 하실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질문들도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마케팅,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유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빠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 유행이 있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따라하고 그리고 그게 되게 메인스트림이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전략과 마케팅 전략도 우리 한국처럼 뭐 TV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온라인 통해서 한다는 것들이 워낙 제품별로 정말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페이스북 마케팅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베트남에서는 오프라인 그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좀 작은 서비스 같은 것들을 런칭을 하면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전단지를 오토바이에 꽂아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온라인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구글 키워드 한국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타겟을 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파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지피지기 100점 100승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업을 이해하고 나의 사업과 실제로 그 니즈가 있는 고객들의 마음을 읽으면 이게 매칭이 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잘못 판단해서 좀 실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어떤 긍정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를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베트남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진출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약 250분 가량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 한국과 베트남은 사실 이미 너무나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르게 정상화되는 동남아 시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분들이 지금 이제 열리는 시장에 가서 뭔가 좀 새로운 것, 그야말로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리셋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많이 좀 겪어보시고 진출하면서 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해외 IT 지원 센터라든가 뭐 또 우리 기업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도 메가존 클라우드 베트남 통해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사실 좀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그 좋은 말보다 좀 따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네. 베트남, 한국에서 느끼는 베트남은 사실 워낙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밋빛 시장인 걸로 많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류 그리고 뭐 박항서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현지에 가서 비즈니스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뭐 메리트가 될 만한 거는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베트남 기업들, 베트남 분들도, 베트남 고객분들도 한국에 어떤 기업이 온다고 하면 다 한국어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 기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로 그렇게 시장의 레퍼런스가 많지 않고 하는 기업이 가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기업으로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추앙받고 그렇게 성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탄하게 자리매긴 한 기업이 거기 가서도 또 새롭게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스타트업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뭔가 혁신적이라든가 베트남 기업, 베트남 고객분들의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한다면 베트남에서도 많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게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큰 어드밴티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준비가 잘 돼 있고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평가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3일 만에 이렇게 한국에 따끈따끈하게 오셔서 그 호치민 특히 이제 베트남 전체적으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주신 이전 호치민 IT 지원 센터장님이신 이준함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대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후에도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거나 다음 세션 준비할 때 여러분이 질문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을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